안녕하세요. 위잘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컬러풀 히스토리를 이렇게 멋진 장소에 와서 하게 되리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네요. 오늘 역삼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와서 저희 지금 방송을 근데 말을 굉장히 더듬으시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가? 근데 첫 컬러풀 히스토리도 기흥이 아니라 사당에서 시작했어요. 네, 무시하고 사당에서 지금. 했어요. 맞아, 그쵸? 네, 사당보다는 역시 네이버가 대기업의 맛이 낫다. 잘 시작 안 했어요. 그쵸. 사회자 아직 오프닝 안 열어주셨어요. 괜찮아. 오픈이 아니야. 잘하고 계세요. 네, 역시. 네. 답답한 사람이 몰파. 위잘라 TV 컬러풀 히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더덕이고요. 김PD입니다. 곰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더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제가 더듬어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또 잘렸을 것 같은데. 네. 아, 잘리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글쎄 한국 현대사회 경제와 사회라니요. 그랬더니 욕먹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응답하러 1980으로 바꿨습니다. 아, 1980년대. 야, 안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네, 안 태어났죠. 그럼 뭐 저희 조선시대에는 태어났었나요? 아, 그렇구나. 우리 여태까지 다 안 태어나시겠는데요. 그랬네. 아, 우리는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부끄럽게 갑자기? 살고 있었네 이때. 1980년대. 네, 오늘 저보다 9개월 더 살고 계셨죠? 아, 네. 오늘 무슨 얘기를 해줄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아, 들르산으로 제가 가볼까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그거부터 뭐. 곧 방언이 터지실 거예요. 아예 방언이 터질래도 뭐 소재가 있어야 터지는데 저 오늘 약간 지금 생각 없이 왔거든요. 경부고속도로가 쭉 뚫려 있는 책을 펼쳐놓고 오른쪽에는 그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보이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거의 진실도 알고 싶어요. 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진실. 바로 방언 터지는데 그럼 진실. 과연 진실과 사실의 차이를 어떻게 규정하시냐. 어떻게 달라요? 몰라요. 역사에서는 진실과 사실을 조금 다르게. 저 보죠. 역사학자 아니에요. 역사 취미. 그러니까 그것부터 여쭤보자. 진실과 사실의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팩트와 트루스인가요? 뭐 번역으로 하자면 그렇게 돼요? 그렇겠지만, 그대로? 네, 그렇게 되겠죠? 오, 이게 되게 어렵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에서 느끼는 것을 사실이라고 본다면 진실은 꿰뚫어야 되나 역사를 통으로? 오, 괜찮은 답변인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 네. 칭찬받으려고 저는, 생각도. 형이 화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팩트니까 현상. 현상이고. 진실은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이 약간 섞이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것도 맞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 전 왜 이런 2번. 분위기? 네, 그러면 저는 2번. 오늘 칭찬하는 저는 분위기? 항상 칭찬을 기반으로 하는 선생님입니다. 2번이래요, 2번.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생각? 2번. 그냥 그렇게 이렇게 찍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세상에. 약간 날로 드신다라는 기분이 조금 있는데 사실 저도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막 명확하게 알고 규정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사실들은 굉장히 많지만 진실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학문이 여러 가지 사료와 자료 그리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사료들은 다 사실인 거예요. 어쨌든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 하나하나의 사료만 가지고 이게 진실이냐라고 물으면 아무도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실들을 다 고찰했을 때 그 안에서 역사적 맥락이 나오고 이러한 어떠한 상황을 볼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진실에 대한 것이죠. 근데 왠지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저도 맞는 것 같은데요. 둘 다 맞으시는 거죠. 사실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맞냐고요? 이게 진실이냐고요? 하고 물어보면 다들 아니 그게 진짜라는 건 아니고 한 발 빼세요. 왜냐하면 어떤 가능성도 다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나고 봤더니 네네. 뒤집어지는 경우도 이거는 많고. 하나의 설일 뿐이고 가설이고 맞아요. 하나의 이론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발을 빼서 약간 이렇게 가끔 어려운 게 주변 지인들이 야, 나 드라마 뭐 봤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이야? 이러고 물어볼 때 그땐 대답할 수 있어요. 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는 뭔데? 이러면 네가 어디까지 알고 싶은 건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분명 친구들이 질문하는 건 제가 말하고 싶은 데까지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는데 경제개발 5개년에서 진실을 물으신다면 그럼 사실로 바꾸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현대사 부분이 좀 많이 약해요. 근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대학교 1학년 때 학회에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한국 근현대사 학회에 하필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일 약한 부분인데 거기에 들어갔던 이유는 선배들이 제일 없는 학회였기 때문에 학회에 들어가는 게 의무였거든요. 괜찮다, 그거. 네, 그렇죠. 선배들이 네. 많은 학회는 이래라 저래라 할 것 같아서 맞아. 그냥 제일 선배가 없는 학회로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처음 썼던 게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한 그런 거였어요. 1년 동안 그 글을 쓰거든요. 이야. 그 예민한 걸. 네,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1학년이니까 멋 모르고 우리가 역사과에 들어왔고 지금이 마침 정권이 이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랬어서 그때 막 결국에는 아예 독재 정권을 다 통틀어서 약간 그 정치적 살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막 1학년 인혁당 때부터 사건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인혁당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논문 중에 이게 사실 박정희의 능력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논문이 있었어요. 몇 개. 그런 걸 왠지 원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를 왜 그렇게 편향된 시각으로 보셔도 돼요? 전 사실 편협하거든요. 전 사실 진성 좌파라서. 조금 더 저보다 빨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되게 중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주황색 정도로. 아니, 한 보라색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라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탁과생들이 보기엔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인 다른 학과에서는. 이상하다. 저희 과에서는 저 상당히 온건한 편인데. 그렇구나. 도대체 어느 수준이에요? 에? 일단 교수님이 수업을 하실 때 절대 여친 남친이라는 말 안 해요. 왜냐면 동성애자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치. 자네는 애인 이런 식으로 여쭤보세요. 애인 있나? 애인이 있나 그리고 뭐 막 역사에서 자꾸 이렇게 헤테로 이성애적인 이야기만 다루는 것도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정도예요. 근데 그분이 항상 나는 보수야! 정치적 보수라고! 하고 얘기하고 다니세요. 굉장히 편향적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막 저희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그 시간 강사와 정교수의 월급을 같게 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거 막 싸우고 다니시고 막 칼럼 내고 다니시면서 나는 진짜 너무 보수적이라서 문제다. 누누이 말하지만 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전 그 안에서 중도죠. 그게 보수면 극빨강 보고 싶네. 외계인 아닐까? 본인이 그렇게 보수라고 하니까 그 정도면 전 극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에 빗대면. 저는 그러네요. 시간 강사와 정교수의 차이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보통 그 학과 사회학과 뭐 이런 쪽에 그래도 우리가 역사학과라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냥 역사 자체에 이게 학문적 탐구 맞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사회학과 친구들이 그런 성향이 더 강할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른데 생각보다는 제가 옛날에는 무슨 과든 상관없이 다들 학생운동 하던 맞아. 시절이라고 맞아. 들어서 모르겠는데 맞아. 이제 저희 때는 사회학과 분들이 굉장히 파래요. 교수분들도 그렇고 의외로 그래요? 그 사회대 쪽 있잖아요. 네. 행정, 정치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쪽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파랗고 학생들도 조금 굉장히 보수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오,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정외과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제 동생이 마침 정치외교학과인데 그래요? 제 동생이 좌파라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어. 너 왜 그 당시엔 새누리당이었으니까 뭐 너 왜 그렇게 싫어해? 막 이런 식으로 뭐 이준석 왜 그렇게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린치를 당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1학년 애들 정치 수업에서 홍준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그쪽 보수적인 분들을 데려서 특강을 해요. 출석 안 하면 학점 안 주겠다 자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약간 좀 네, 그렇다. 데려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 동생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정치외교학과. 근데 제가 행정과 복전을 했었는데 행정과도 좀 비슷해요. 행정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과도 거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게 좀 근데 저희 오늘 굉장히 예민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네. 어디 가서 저 신고하시면 안 되고 제 신상을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공복이라고 하고 이러시면 있을 거예요. 네, 절대 안 되고요. 아, 네. 이거 얼굴 나와가지고 좀 그렇네. 가면이라도 쓰고 왔어야 돼. 녹화는 안 돼요. 녹화 안 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 저에게 그런 안타까운 얼굴 작아서 지금 마이크를 거기 가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얼굴 더 작아야 되는데 아쉽다. 하여튼 그랬다. 그래서 제가 학부 때 사실 많은 대자보를 쓰고 다니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쓰셨다고 알고 있는데. 아 그거는 대자보까지는 아니고 성명문 썼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아 대자보는 다 보라고 붙이는 거고 성명문은 일단 점잖게 냈죠. 제출을 했죠. 제출용. 제출을 하고 안 바꿔주면은 대자보도 붙일 거다 이거 인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때도 이제 그 정치외교학과 분들이라든지 몇 분이랑 많이 마찰이 있었죠. 네. 막 사회복지학과 분들이랑도 마찰이 있고. 근데 이게 진짜 예민한 게 저도 그러니까 저의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정치적 신념이 속에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친했던 후배인데도 그 얘기가 부딪히니까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을 굉장히 쥐고 흔드는 것 중에 정치적 신념과 종교적 신념이란 거는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웃긴 게 이게 네. 대자보가 마음에 안 들면 네. 본인이 반박 대자보를 붙이면 되지. 되잖아요. 그쵸. 그게 힙합의 도리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힙합의 세계에서 누가 디스 랩을 냈는데 그 당사자가 그거에 대한 반박 랩을 내는 게 아니라 야 그거 저작권 없애 내려 이러면 얼마나 찌질해 보여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찌질하네. 근데 왜 그렇게 그 당시에는 대자보를 찍고 막 떼고 그러고 다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죠. 힙합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한 게 서태지 이후일 테니까 얼마 안 됐어요 생각해보면. 아니, 서태지면 얼마 많이 됐어요, 사실. 이 보세요 여기 저 2021년이에요. 공국님 그래도 10년이 넘었잖아. 25년 지난 것 같은데요. 20년이에요. 커녕 저 제가 20년도 제가 대학교 넘었어요. 다닐 때 25년 네. 됐죠. 선생님 선생님, 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는 힙합은 아니었고 랩이 시작된 거니까. 아니 뭐 그래도 쇼미더머니 벌써 그쵸, 한지 그쵸. 10년 되어가고.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진짜 그거를 좀 스웩으로 또 받아줄 수 있었는데. 아 그래서 나중에는 하드보드지에다가 그냥 못 찍게 대자보를 썼거든요. 그래서 막 떼면은 뒷면에다가 막 이것도 떼어가니? 이건 못 찍니? 막 이런 거 써놓고 1학년에 치기. 혹시 진보 측은 글쓰기 연습을 하고 그 보수 쪽은 이런 뭐 떼는 연습을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약간 CCTV를 잘 피하는 연습 이런 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딱히 정치적인 대자보를 쓴 적은 없었거든요. 한 번도. 네. 그냥 권리? 본인은 그렇게 학생의 생각할 거야. 권리? 네, 그냥 학생의 권리 뭐 이런 걸로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나왔던 약간 몰상식한 말이라든지 교수들의. 아니면 그 당시에 저희 학교가 그 800억 리베이트 횡령 비리가 있었어요. 그런 거 못 참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쓰고. 그래서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뭐냐고요. 맞다. 우리 주제가 그거였지. 근데 원래 이런 거죠 다. 이게 다 현대사. 너무 밑에 멀리 이제 배워봐. 스키다시 먼저 갔잖아 지금. 지금 너무 멀리 여러분들은 현대사의 주역이에요. 이제 메인으로 메인으로 코스로. 오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박정희의 능력은 사실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그 독재 정권의 수뇌부들의 능력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사실 이것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먼저 자문을 줬고 그대로 실행한 것뿐이다. 이러한 논지의 논문들도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도 또
안 되겠지만 한 번쯤 그거는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굉장히 오래 독재 정권이 이어져 갔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왜 유독 박정희에 대한 이미지만 굉장히 불붙고 있느냐. 왜냐면 뭐 되게 그냥 유명하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만 놓고 본다고 해도 전두환이 그래도 경제를 살렸으니까 다시 한번 오를만 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저는 진짜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무리 막 그 뭐 복권해야 된다, 뭐 경제 개발을 위해서 더 보수화돼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전두환 얘기가 나오면 근데 전두환은 선 넘었지. 네. 근데 사실 전두환 정권 시기에도 굉장히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그럼에도 광주 사건 불구하고. 때문에. 맞아요. 네. 1980년대가 어땠느냐 하면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던 시점이 1980년대예요. 그때가 전두환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쵸. 그래서 그때는 정말 취업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연봉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통계들이 정말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전두환 정권 시기에 이어졌던 연봉 인상률이 지금까지도 거의 굳혀져 있을 정도로 그 이후에는 그렇게 경제 성장이 막 일어난 시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박정희 이러면서 약간 그 아련한 시선 왜 그걸 갖게 되느냐를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사실로만 치면 경제 쪽 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시작할 때 박정희와 그 수뇌부들 뭐라 그래요? 구테타 세력의 그 사람들은 북한식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자급자족에 포커스를 둔 거지 그것이 그 수출 주도형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들은 바로는 재계 이제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SK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섬유 쪽이 되니까 우리 수출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근데 뭐 어떻게 내가 설득이 돼서 그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오히려 박정희 정권에서 되게 실패했던 정책들도 많아요.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성공한 계획이지만 뭐 화폐 개혁을 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실패를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박정희 자체가 공산당원 출신이잖아요. 그건 네, 몰라요. 박정희 몰랐어. 자체가 공산당 출신이에요. 왜냐면 이게 되게 웃기는 가족사인데 박정희의 형은 독립운동가예요. 박정희는 대표적인 친일파 중에 한 명이지만 박정희의 형이 독립운동가인데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산당원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박정희가 형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형을 따라서 공산당 활동으로 당원으로 들어갔었던 적이 있어요. 남로당이었나? 어쨌든 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탈퇴를 하고 나와서는 또 다른 활동들을 했지만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있었던 그 시기 앞이에요? 뒤에요? 겹쳐요? 그것도 궁금은 하네. 시기가 겹치지는 않아요. 앞뒤인 그쵸. 거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지만 겹치지 않아요. 그렇죠. 일본군 장교로 했다는 얘기는 저도 네네, 들은 것 달라요. 같아요. 시기가 달라요. 그건 뭐 팩트니까. 근데 이건 처음 들은 아마 것 같아. 그 일제강점기 막 장교로 활동할 때가 아니라 그 이후였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저도 조금 기억에 네. 애석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되게 짧게 활동했어요. 길게 활동한 건 아니고 왜냐면 저 그냥 이거는 절대 오피셜이 아니라 그냥 저의 개인적인 주관인데 박정희라는 인물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걸 보면 저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그래서 그 주변 상황을 약간 빠릿하게 파악하고 내가 그 득세할 수 있는 그 틈을 좀 잘 찾는 사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눈치 빠른 저는- 사람. 네. 저는 좋게 좀 표현을 약간 순화시키겠습니다. 적응력이 좋은 사람. 많이 순화시켰네요. 네. 많이 네. 저렇게까지 순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약간씩.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 득세하고 있을 때는 혈서를 썼냐 안 썼냐 이거는 많이들 뭐 싸우시지만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본군에 편입되려고 노력을 했었고 원래 박정희 정도의 나이면은 일본군에서 받아주지 않는 나이였거든요. 당시에. 많아서 적어서?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일본군에서는 훨씬 더 어린 층 위주로 군인들을 뽑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박정희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어필함으로써 결국에는 들어간 케이스고 그 안에서도 막 굉장히 자랑스럽다. 내가 일본군 장교라 소속이라 자랑스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 다카키 마사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도 한 번 더 개명을 해요. 나중에 너무 조선식의 일본 이름이라서 나는 완전한 일본 이름을 갖고 싶다. 그래서 뭐 오카모토 뭐였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개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일본에 붙었는가 하면 이제 일본의 세력이 꺾이고 광복 그때가 되니까 남로당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때는 왜냐하면 사회주의 계열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 때는 그냥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열광했기 때문에 그때 잠깐 들어갔다가 근데 이제 미국 쪽의 힘이 이렇게 큰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다시 나오고 자기는 이제 군부의 경험을 살려서 군인으로서 하다가 이제 쿠데타까지 일으키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그거예요. 굉장히 제가 표현한 적응력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쳤을 때 그 적응력을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쓴 건지 아니면 그래도 자기가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었던 건지는 좀 궁금은 해지네요. 아 근데 저는 그거를 알 수 없죠. 저는 뭐 박정희랑 친하게 술자리에서 정희 형 한잔해 이러면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말 또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저의 방송은 절대 역사 방송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방송이에요. 그래서 컬러풀한 거예요. 히스토리가 붙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지극히 개인의 주관이다. 그의 이야기. 네, 그렇다. 네. 저의 이야기다 하는데 약간 그 역사에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들 치고 본인이 신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이완용도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그렇게 진행할 수 없을 거예요. 맞아. 항상 그랬어요. 이완용도 오히려 우리가 강대국에 붙어야지 더 잘 산다. 난 조선을 위해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고 히틀러도 나는 독일 민족이 잘 되라고 이런 나치당을 만든 거다. 뭐 이렇게 했고 박정희도 무언가 자신의 신념이 있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집결시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고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신념에 대한 사실은 나타난 게 별로 없는가 봐요. 그쵸. 아무래도 박정희 스스로가 막 나는 딱 이거다라고 말하는 기조 자체는 별로 없었잖아요. 자료가 남아있는 게. 그냥 그 당시에 득세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 개발과 그리고 동시에 이제 반공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었다. 써야만 됐다. 네, 그런 건 있지만 막 히틀러 같이 앞에 나서서 막 선전을 하고 이런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료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좀 이승만의 케이스를 보면은 막 신념은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를 굉장히 내비치는 걸 좋아했었잖아요. 캐릭터가. 쇼잉. 그래서 이승만 할 때 이가 L-E가 아니에요. R-E예요. 리. 왜냐면 자기는 프린스라서 그 프린스의 리자 프린스리라고 본인을 칭했거든요. 그래서 RE로 쓴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좀 내비친 인물이 있나 하면 박정희는 군사 출신이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막 캐릭터성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이건 없는 전두환은 캐릭터성이 뚜렷한 인물로 보는 거 아닌가요? 박정희보다는 좀 더 뚜렷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영화 속에 그 남산의 부장들에 나오는 박정희의 모습이 그게 굉장히 묘사를 잘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있으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산의 부장들이 왜 그렇게 그 제목이냐면 이병헌도 남산의 부장 중에 하나였는데 팽당하는 거죠. 그 당시에 부마 사건이 이제 광주 학생 운동 같은 걸로 번지려고 하니까 이병헌 네가 해결해라. 네가 해결하면
내가 뒤에서 다 이렇게 처리해줄게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전에 남산의 부장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서 했더니 다 팽당한 거예요. 그 박정희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인가 보네요. 내가 뭘 뒤집어 쓰진 않고 뒤집어 약간 씌워. 기회주의자적인 예, 지금 얘기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이미지가 예. 제가 뭔가 피셜로는 당연히 못 말하지만 뭐,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인들이 꽤 많았잖아요. 박정희 말고도 김기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앞에서 많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두환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캐릭터성이 많이 생겨난 거 아닐까. 만약에 박정희도 아직까지 살아있었으면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논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군부 세력들의 특징들인가 그게 뒤에서 이렇게 묵직하게 조작하는 완전히 약간 바꿔봐서 빌 게이츠와 잡스의 차이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빌 게이츠 최근에 이혼 당하는 걸로 당하고 얘기가 있죠. 되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하고도 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빌 게이츠가 잡스 정도 나이에 사망을 했다면 아마 좀 다른 형태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래 사시면서 어린이 위인전 들어갔을 텐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사람들은 지켜보지 않은 것을 좀 더 환상화하는 맞아요. 경향이 있잖아요. 적당한 그리고 시점에 사망. 저는 누구나 약간 나의 영광이 어디 있었지를 돌아보면 과거를 회상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마침 또 경제도 성장했었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저 때가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고 본인들이 지금 좀 안락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하는데 좀 이 시기를 생각을 하실 거면 그걸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 그만? 왜 하필 박정희 그 사람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논쟁적이고 아직까지도 신화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가? 맞아요.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1970년대가 오일 쇼크가 2번이나 있으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던 시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뭔가 얘기하셨던 팩트, 트루스 이거하고도 좀 무관해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혹시 그 박정희 이전 세대가 이제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갈라보면 박정희 때부터 무언가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이제 광복하고 좀 더 지나서 우리가 뭔가 제대로 좀 일구어 간다는 느낌을 준 최초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 때문에 그 신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승만 정권 때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이 다 수습이 그러니까 되어 갈 때쯤 이 사람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원래 폐허가 된 곳에서는 성장 말고는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거기서 더 말아먹으려면 전쟁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라는 최초의 뭔가를 시기의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을 시점? 기저 효과. 네네. 그런 걸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일제에서 쪼이다가 그 다음에 또 전쟁을 겪고 났으니 이제 너무 평화롭잖아. 그리고 이제 다 좋아지고 있는 것 뭔가 같고. 좋아지고 그리고 있고. 한국인들이 좀 악착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라고 많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 그거를 했어요. 이 붐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는 거. 포스코 또 제철소에서도 막 우리 좌양자 정신인가 우양우 정신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성공 못할 거면 뭐 좌양자 해가지고 바닷물에 뛰어들자 뭐 이런 게 사운이고. 그치? 진짜? 네, 세상에. 그거 놀랍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 실제로 그랬었어요. 박혜준 아저씨. 아니 고3 교실에 네 성적으로 잠이 오니 뭐 이런 것랑 비슷하네요. 그거보다 더 하죠. 좌양자 해가지고 저쪽으로 뛰어들어라 막 근데 이러는데. 좌양전 하면 안 되던 시절이었을 텐데. 그럼 우양우 정신이었다. 우양우 해서 시대적으로 뛰어들어라. 잘 맞아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럼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뭐 인물로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시대 상황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 다른 요인들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보고 그러니까 그럼 그 당시에 과연 박정희 개인의 카리스마로 그 모든 게 다 읽어졌을까? 를 또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중사적인 관점에서 한국인들이 잘했던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게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역사적 맥락상 이러이러한 시대를 거쳐서 이때는 회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긍정 평가를 한다면 그 줄 서는 거에 대가였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시에 미국에 줄을 댄 것이 그게 어찌 보면은 잘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당시에 월남전 있을 때도 참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사실은 포스코도 쓸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 미국의 줄을 댔고 미국이 결국은 승리했고 미국한테 우리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게 막 엮여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눈치 보기를 잘했다. 기회주의적인 촉이 잘 맞아떨어진 네, 거죠. 그렇게는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아주 긍정으로 네. 본다면 네. 역사에서는 사실 완벽한 긍정도 없고 완벽한 부정도 맞습니다.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점을 생각해 볼 때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미국에 붙음으로써 우리나라에 남겨진 가장 큰 상처는 저는 한일협정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민족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늘 말씀하시는. 늘 말씀드리지만 민족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이라는 것들은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민족적 자긍심, 애국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일지라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한일 일괄타결이라는 네 글자로 끝나버린 그 한일 협정이 우리나라에 어떤 상처를 줬을까? 간략하게 내용을 살짝이라도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올 텐데 어려워도 좀 어려운 걸 풀어주면서 어떻게 네. 흥미롭게 얘기를 해보자면 당신은 네. 당신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냉전 시기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이 조금 팽팽하게 맞서고 네, 있는 시기인데 맞아요. 소련. 미국이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쪽이고 이제 사회주의 쪽이 소련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가만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먹히겠네? 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 한반도를 마지노선으로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보기엔 삼각 안보 체제라는 것이 필요하겠어 이렇게 봤는데 그 삼각 안보 체제가 일본과 미국과 남한으로 대표돼서 이걸 마지노선으로 자본주의 진영을 지키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그러려면은 저 한국이랑 일본이랑 화해를 해야 되는데 국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직.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오는 거죠. 야 한국 어떻게 잘 해봐. 내가 중재 설게. 그냥 화해해.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느낌 있다. 네, 박정희가 그럴까? 형, 나 사실 일본이랑 친했어. 나 예전에 이런 거 뗐다. 야, 알지. 과거에 내가 또 오카모토 상이었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일본과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어떠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나? 그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냐면요. 김기춘이 이제 일본의 수상과 이렇게 같이 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기자들이 앞에 있으니까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쪽지에다가 일괄타결 딱 이 네 글자를 적어서 슥 줘요.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는 대로 일괄타결하자. 그러니까 우리 너무 깊게 얘기하지 말고 빠르게 일괄타결 해버리자 하고 딱 그 네 글자가 적힌 종이를 보고 일본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한문이었겠죠. 네, 당연히 알잖아요. 한글로 썼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정치인이라는 그 가오가 있는데 지금 일본 얘기하니까 일본어 쓰겠습니다. 가오가 있는데 일괄타결을 줍니다. 그래서 1964년에 일괄타결이 돼요. 한일협정이 발생되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돈을 줘요. 근데 돈을 주는데 빚으로 줘요. 에이, 이건 준 게 아니지. 유상과 무상을 섞어서 줘요. 10억인가를 줬다고 치면은 제가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억이 무상이고 뭐 나머지는 쪼잔하다. 다 빌려준 거예요. 유상으로. 일본스럽다. 네, 유상으로 빌려주고 그러면서 이거를 사죄의 뜻이다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독립 축하금으로 줘요. 독립 축하금의 명목으로 줘요. 일본 진짜 일본스럽다. 그리고 그가 한일 협정의 내용에 이미 이거는 국가적 보상을 끝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관련된 국제적 문제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없다라는 수준으로 들어가요. 누가 쪽지 썼다고요? 김기춘이요. 쪽지 쓴 사람 나와. 그러니까 그거를 이완용 수준이다. 사람들은 네. 그냥 아침에 아침 뉴스 틀었는데 나온 거예요. 오늘 한일협정이 타결됐습니다. 이러면서. 누가 동의했어 이거? 예, 아무도 동의 안 했잖아요. 사실 국민들은. 국민들은 뭐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가고 예, 이랬는데 지금 막 공장에 출근하고 어. 오늘 아침도 힘들게 그때 뭐 최저임금도 딱히 없는 그런 시절에 그 정신이 있었을까 진짜. 네, 그렇게 했는데 일본이랑 화해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웃긴 거는 그때가 광복이 되고 나서 딱 그 몇 주년 되는 해였나? 뭐 그랬 20주년이네요. 네, 어머.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이 날 텐데. 강만길이라는 역사학자 분이 자기가 알죠. 광복이 막 결정되기 직전쯤에 그 무슨 일본 군인이랑 대화를 했는데 그 군인이 물어봤대요. 너는 요번에 일본의 패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는데 이 사람이 뭐 조선의 입장에서는 뭐 독립을 할 수 있겠지만 뭐 당신의 입장, 일본의 입장에서는 서글플 수 있을 것 같다. 애석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그 일본 군인이 되게 화를 내면서 우리가 이대로 끝일 것 같냐. 앞으로 20년 안에 돌아오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마침 딱 20주년이었던 해에 그게 그렇게 타결이 되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야 아차 하고 생각이 났었대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자기 자서전에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초초이님께서 이래서 대표 잘 뽑아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요. 사실 그때 국민들이 그 정신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냥 맞아요. 이렇게 대충 먹고 살기 모여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걔네들 어차피 바쁠 거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국민들도 일괄 타결 이거 쪽지 줬을 거라고 생각 아무도 못했겠죠. 뭐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건 안 근데, 알려주잖아. 세상에. 안 알려줌. 네. 그래서 일괄 타결을 해버리고 근데 또 더 슬픈 건 사실 일본에게 있어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국가잖아요. 조선이. 진짜로. 그거는 맞아. 사실이잖아요. 객관적인. 근데 저희 배상금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그거를 어떠한 합의 과정과 여러 가지 수순을 거쳐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졸속 타결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많은 피해를 되게 껌으로 봤는데 껌처럼 행동했네.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나쁜 X는 미국이네요. 미국도 나쁘고 다 나빠요. 그치. 솔직히.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이유로 사실은 두 국가 간에는 정리해야 될 게 많은데 그쵸. 일괄 타결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충분한 무언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정치인이라면 내가 지금 정치인으로서 대표로서 있는 나라에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역사적 상처를 가졌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충분한 합의와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이 없이 그냥 정말로 그 지배자들의 이해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 지배자들이 결국은 일제시대 때도 기득권이었을 그렇죠.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억하심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그렇죠. 거예요. 참. 그러네. 참. 슬프게도. 맞아. 슬프게 그지없구만.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김구 선생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 안 하신다고. 네네네. 근데 그거는 저 공감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승만보단 낫다. 그쵸. 라는 너무 생각이 당연하죠. 드는 거예요. 당연히 그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니면서 생긴 이게 정말 쌓인 거네요. 그러니까요. 한 번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쵸. 많은 것들이 모여서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시대의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던 거죠. 그 국가들 사이에서 낑겼던 나라들이 대부분 예. 저도 최근에 뭐 계속 그 나라들의 히스토리, 제3국가들의 히스토리를 들으면서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없어요. 네. 그렇겠네요. 결국은 힘이 없으니까 하라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굳이 뭐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를 해냈고 정말 맞아. 악으로 깡으로 해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악으로 깡으로 해내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무언가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부 때 저희 교수님이 저는 이 의견에는 그렇게까지 동의하진 않는데 지금 한국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한으로 남은 상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친일파 청산하지 못한 거고 하나는 분단의 아픔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 몇 년 안 되는 시기에 저희는 지배도 당했고 그 정부도 막 왔다 갔다 하는 임시정부 수립 막 이런 시기도 겪었고 거기에 얼마 안 돼서 바로 한국전쟁까지 터졌고 그러다가 IMF 있었고 그러니까 엄청 아픈 기억만 짜자라 오니까 야 힐링은 무슨 이따 먹고 살아야지 이게 먼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막 우리나라 너무 빠르게 성장해서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장 못했어 이런 얘기들 종종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그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뭘 정말 철학적으로 상상하고 역사적인 소양을 기르고 이러기보다는 일단 살기 위해 갔기 때문에 유독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세대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전투적인 삶을 살았기 양극화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 세대마다 겪은 경험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겪고 있는 상황도 너무 다르고 그러네. 그래서 이 현대사 문제는 사실 시험 문제로도 거의 안 나와요. 낼 수가 없네요. 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교과서에 항상 이해관계가 맨 얽혀서. 뒷페이지에 몇 장, 한 두세 장? 이렇게? 그리고 사실 뭐 단순히 수능 시험을 떠나서라도 웬만한 국가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현대사 쪽은 건드렸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막 너 말 그렇게 했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뚜렷한 것만 나오고 뭐 남북 협정을 몇 월 며칠에 했다 뭐 이런 거 정도만 나오고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 근데 사실 토론거리나 논쟁거리는 여기 다 뭉쳐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미해결된 과제들도 너무 많고 그쵸. 많네요. 근데 정말 그 각자가 가지는 뭔가 생각들이 자기가 겪은 게 다잖아요. 보통 인생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도 그분들은 그게 다였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좀 걱정되는 건 이제 네. 말씀하셨듯이 되게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이렇게 변해가면서 세대 간 괴리가 많아지면 진짜 그 시대를 겪었던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이거를 느끼고 알 수 있을까. 사실 역사책인데 그게 그렇게 교과서에 쉽지 않아요. 두 장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그래도 분량이 좀 늘었어요. 늘었나? 요즘에는 무슨 교육 목표 자체가 교육 과정에서 민주시민 양성 뭐 이런 게 목표예요. 민주시민. 그래서 요즘에는 이 교과서도 좀 된 거예요. 이미 한 차례 지났고 이 뒤에 개정이 한 번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알록달록하고 막 세계 피해자들의 막 인터뷰 이런 것도 실려 있고, 아예 그냥 단원명이 그렇다면 산업화의 그늘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옴으로써 여러 가지 관점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데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다 가르쳐? 그러네. 그러면 역사학자 입장으로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고 교과서 나와 있는 것들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떠세요? 노답이죠. 적당히 할 만큼 나와 근데 있는 건지 아니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표면적인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책을 보면 위안부 관련 문제가 거의 안 적혀 있었어요. 네. 저희 땐 그런 아예 흔적도 없었죠. 없었어요. 아예 뭐 없었잖아요. 단어도 없었죠. 그리고 저희 때야 그걸 배워도 한 두세 줄 정도로 끝나버리고 그것도 되게 반일 감정적으로 배우고 막 민족주의적으로 막 우리나라 조선인이 조선의 처녀가 꼭 처녀라는 단어가 들어야 돼. 처녀가 일본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다. 뭐 이 정도로밖에 안 나와 있었는데 요즘의 교과서에는 위안부 문제만 막 한 장에서 두 장 이렇게 서술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던 피해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민족의 감정이 아니라 조금 인권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교과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네요. 발전해 오고 있고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서 자체가 문제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의 학교 현장 자체가 모든 교과목에게 다 한계를 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입시 위주로 교육이 맞아, 돌아가고 맞아요. 있고 그리고 한정된 시간 속에 선생님들은 자기가 감당 불가능한 만큼의 아이들을 앉혀서 수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뭐 역사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민주 시민을 양성해라 이러는데 그럼 그 모든 몫은 다 교사한테 있는데 교사는 시간도 없고 행정일도 다 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교과서만 보고 따지기는 어렵죠.